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인생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좋은 인성 교육개발원의 양성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 사는 이야기 나눌 거거든요. 혹시 제목이 보이실까요? 죽음은 삶의 거꾸로 된 시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삶하고 죽음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 같지만 둘은 하나로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온 날을 셀 때 하나, 둘, 셋, 넷 100일이 되었다. 365일이 되면 한 살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거꾸로 보면, 끝에서 보면, 우리는 생명은 요한하기 때문에 시작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으니까 죽음으로부터 삶을 본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디데이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삶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밝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왠지 좀 어두운 것 같아, 왠지 좀 두려운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차피 하나로 연결돼서 같은 거다, 같은 거면 같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날이 많아지면 이제 우리는 중간을 넘으면 끝쪽에 이제 꼬리점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죽음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사유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책을 읽거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되게 좋아서 오늘 강의할 때도 이제 몇 부분 같이 나누기도 할 건데요. 지인한테 제가 되게 좋게 읽었던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지 않겠니? 라고 해서 주었더니만 앞에 머릿말하고 몇 장을 읽고 읽기를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이 책을 넘기는데도 실제로 내가 맞이하지 않아도 책장을 넘기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진짜 그런지 한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야기 들어가면서 혹시 이 시 기억나세요? 천상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운 노라고 말하리라. 이게 또 40대에 있는 거 다르고 50대에 있는 거 다르고 저는 이제 60대로 넘어가는데 지금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가 소풍처럼 잘 살다가 이 세상 잘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죽음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가장 큰 교훈, 이제 이런 얘기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죽음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바로 삶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과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왼쪽이 있으니까 오른쪽이 있지 않습니까? 음이 있으니까 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있고요. 또 좋은 게 있으니까 싫음이 있죠. 기쁨이 있으니까 슬픔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게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다른 이름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삶인데 삶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삶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산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같이 모여 살잖아요. 가장 적게는 가족 단위, 그 다음에 공동체 단위, 사회 단위로 가는데 일단 그거보다 더 적은 자기 자신과도 우리가 소통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삶은 뭐예요? 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럼 또 사랑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뭔가를 하고 간다면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계세요?
저는요, 사랑은 제가 이렇게 내가 살았던 경험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랑이요! 주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이란 요소는 주는 건데, 받으려고 했을 때 힘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 내가 자식한테 뭐를 좀 얻고자 하는 게, 구하고자 하는 게 있나요?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뭘 받고 싶으신가요?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볼 때 사람들은 유쾌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사랑을 내가 주려고 하면 주도적이기 때문에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했습니다. 그럼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저는 배움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한평생 살다 가는 것은 사랑을 잘 배워서 사랑을 나누고 주고 그것에 대한 완성도가 높을수록 나의 삶에 대한 완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삶에 대한 걸 배우기도 하는데요. 배우는 게 너무 지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천상병 시인이 말한 것처럼 재밌게 놀다가 놀이처럼 이렇게 가는 게 죽음에서 바라본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기적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서 기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적?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기적을 과연 맛보는 게 있을까? 내 주위에 기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기적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에서 기적을 만나고 계신가요? 저는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지인이셨는데 일 잘하고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주 급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남편분이 이상하다고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때 연령이 50대 초중반 넘어갈 때였어요. 아주 건강할 때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녁까지 식사를 잘 하셨대요. 잘 하시고. 근데 식사하시고 나서 나 속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일찍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화제 좀 드세요. 라고 하고 소화제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일찍 쉬러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좀 오늘 왜 일찍 주무세요? 저는 좀 할 일이 있으니까 일하다 들어갈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일 마치시고 들어가서 옆에 누워서 주무셨다는 거죠. 그때도 남편 보니까 좀 속이 안 좋아서 되게 불편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자고 나는 밥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보통의 한 남편분이 6시 반 정도 되면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하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부엌 일 하니까 바쁘니까 막 하면서 여보 이제 일어나세요. 나와서 준비하셔야죠. 밥을 다 차렸는데 안 나오시길래 왜 안 나오지? 아니 도대체 시간이 갔는데 왜 안 나와? 하고 들어가셔서 들어갔는데 방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요. 그래서 침대에 가서 가까이 봤더니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오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12 부르고 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심장에서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옆에 있었는데도 돌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어찌나 우시던지 죄책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내가 옆에 있었는데도 내가 좀 봐줄 수 있었는데도 일찍 알아서 신고만 했더라면 이러면서 죄책감 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하고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자, 내가 오늘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들어간 남편이 아침에 나랑 같이 식사를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해져 있을까요? 이런저런 사례를 보면서 저는 요행히 내가 그런 걸 피해간 건 아닐까? 내가 무슨 복에 나는 그런 걸 겪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크게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볼 때 우리 주위에 기적이 아닌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나갔던 남편이, 아침에 나갔던 아이가 하루의 일을 잘 마치고 집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집으로 그냥 아무 일 없이 들어온다?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채워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묻지마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별일 없니? 이게 인사도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인생은 기적이다, 삶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있는 문장 한 두세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도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별의 순례자이며 단 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 라고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아니고 또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더 많이 놀 걸, 더 많이 가족하고 즐길 걸, 심각하게 살지 말 걸, 인생 뭐 그렇게 무게 잡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나는 이 다음에 갈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너무 진지하신가요? 심각하신가요? 그렇다면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유머도 가지고 좀 가볍게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별의 순례자 이렇게 작가는 표현했는데요. 저희 태양계 있죠, 태양계. 이 태양계가 저는 우리 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과학 하시는 분들이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지금 1조 억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나는 여기밖에 못 봐서 그랬지. 사실 보면 이렇게 큰 데 사는 내 하나 인간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즐겁게 놀이처럼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켈란젤로죠. 사진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즐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같기 때문이다. 똑같은 주인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삶과 죽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데 강력한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 즐겁게 살려고 하고 즐겁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삶을 만든 사람이 그분이라면 죽음 또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못 가봐서 두렵고 힘들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지 않을까요? 라는 사고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해를 지나면서 2배로 막 늘었대요. 내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무엇 때문에 그랬을 때 심폐소생술 기계 있죠. 이게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런 의학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고 이 자료를 또 모아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 4개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죽기 전에는 나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두려움은 어디서 오나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알면 두렵지 않고 모르면 두려워요. 그게 무슨 건지 크고 작은 거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기억나세요?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알면 쉽죠. 두렵지 않죠? 쉬운 문제도 내가 모르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스럽죠. 저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의 나이 이제 60이 넘어서 죽음을 조금 진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진짜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멈춘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근원적인 두려움이 안에서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떨쳐버리려고 하고 공부를 하면서 좀 굉장히 많이 자유스러워졌죠. 네, 먼저 이제 임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죽어봤더니 하나도 안 무섭더라. 나 죽으면 엄청 무서울 것 같고 진짜 공포였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두려움이 없고 따뜻함과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금 살았지만 나 역시 죽을 거잖아요. 네, 죽을 때
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죽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진짜 여기서 사랑하고 즐기고 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했냐 하면 여러분 혹시 변태 아실까요? 이상한 변태 말고요. 이상한 변태 말고 우리가 나비가 완전 변태 뭐 이런 거 있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거, 이때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변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데기였다가 모양도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꼬치를 깨고 나왔을 때 나비가 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날아가는 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 같은 변태의 경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60년 사용해서 70년 사용해서 80년 사용해서 요즘에는 90까지 사용하시는 분 너무 많죠. 그래서 오래 입었던 낡은 옷을 벗고 아주 가볍고 밝고 따뜻하고 맑은 또 하나의 존재로 날아가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에너지가 너무 커서 나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온전함. 우리 왜 살 때 자존감이 떨어졌어. 자존감이 떨어졌어. 맨날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남보다 못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스스로 상처 준 거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죽는 순간 죽고 나서는 나한테는 흠이 하나도 없는 온전함이다 라고 하는 온전함을 또 느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연결을 확 느꼈는데 연결은 뭐냐면 세상과 나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과의 사람, 가족과의 이렇게 사람과의 사람의 연결은 물론이고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 공기, 태양, 빛, 이런 거 다. 그래서 연결의 느낌을 받으면서 확장의 이미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저도 이거는 경험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어떤 큰 무언가 있다. 나 말고 나를 도와주는 무엇이 있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걸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다면 나는 두려움보다는 약간의 호기심 또는 설레임 또는 기대감 이런 걸로 또 기대하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사시죠. 혹시 몇 년의 삶을 사셨을까요? 50년의 세월을 지나셨을까요? 60년의 세월? 아니면 70년? 80년? 90년? 자,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죽고 나면 묘비명에 묘비에 대한 나의 설명도 있지만 위에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태어난 날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날짜가 써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또 하나의 상징은 내가 그만큼 살았다는 거고 그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삶은 시간이 지배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나의 삶은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음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내가 명료하게 정리가 될 때 내가 앞으로 남은 나의 시간은 어떤 질로, 어떤 모양으로 내가 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시간에 대한 탐구를 해볼까요? 자, 시간은요, 엄청 추상적이죠. 막 되게 커요. 좀 분절을 해서 하나하나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크게는요,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또 미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 개를 다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하나하나 찝어서 질문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야기하는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생생하게 생존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약간 깨우뚱하시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생생하게 있냐고 얘기하니까 약간 머뭇거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생생하게 지금 이 자리에 생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없죠.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내 기억 속에 있죠. 그래서 과거 여기 생존하고 있지 않으니까 현존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슉 지울게요. 자, 그럼 미래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미래는 지금 이 자리에 생생하게 생존하고 있을까요? 현존하고 있을까요? 바로 대답하세요. 아니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것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이 훨씬 더 빨리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거 없습니다. 자, 미래 없습니다. 없는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허상을 붙잡고 있다. 뜬구름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없는 과거하고 미래에 가는 거는 최대한 줄이기로 해요. 우리 남은 인생에서 과거와 미래에 주는 에너지는 줄이고 그 에너지를 다 어디다 써야 되냐 하면 현재에 써야 합니다. 왜요? 현재는 지금 여기 생생하게 내가 잡을 수 있게, 내가 만들 수 있게, 내가 느낄 수 있게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만 내가 잡고 가기로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 어느 분들이, 그래도요, 원장님, 과거 있잖아요. 미래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다 생각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버무려서 농사 짓는 거하고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인생 사는 거를 또 농사에 비유하지도 않습니까?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는 나의 현재에서 보는 과거는요. 내가 언젠가 뿌린 씨를 지금 추수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씨를 뿌린 걸 알았던지 몰랐던지 어느 날 씨를 뿌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왔겠죠. 그래서 현재에서의 과거는 내가 어느 날 뿌린 씨가 있구나. 그것이 지금 열매 맺고 내 옆에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나의 현재의 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래서 뭐 남의 탓하고 떠라면 껄껄껄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워버리시고요. 그럼 미래로 가볼게요. 자, 그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럼 현재에서의 미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뿌린 씨가 오늘 내가 뿌린 씨가 내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미래의 의미는 뭐냐? 미래에 대한 현재의 의미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갖고 싶은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 미래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현재는요. 과거에 내가 뿌린 씨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미래는 끝난 거예요. 이제 미래 중요합니다. 미래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에 대한 씨를 지금 뿌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또 씨를 어떻게 뿌려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 아세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거 아실까요? 그죠? 우리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말이 씨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셔야 돼요. 남편하고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주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면 사랑할 거리가 있어야 사랑하죠. 그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어서 그 열매가 맺혀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이치가.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것이 내 삶에서 진짜 내가 잡을 수 있는 걸 사는 거니까 삶은 시간을 지배한다 해서 이 지배는 나는 과거나 미래에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현재를 잘 잡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증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과거로 많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과거로 많이 가시는 분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후회? 미련?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래로 가시는 분을 봤더니 걱정이 많아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 그래서 내가 양쪽으로 가 있으면 이런 감정을 느낀 확률이 많고 현재에 집중할 때 나의 삶의 깊이는 가장 깊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이 다하기 전에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이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정권은 저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건 나의 결정권이지만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생겨라 말아라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없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 살 때 중요한 기준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건드리지 않기, 할 수 있는 일만 하기 이것만 해도 훨씬 가볍고 심플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만 오진 않잖아요. 얼마 전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장성했어요. 제 또래니까 다 컸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대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분은 뭐 이게 또 자식하고 남편은 옆에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상실감이. 그러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죠. 근데 그것을 그 슬픔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없어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지 않아요. 벌어진 일이에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이게 또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는데 내가 현재에 몰입하는데 내가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다른 말은 내가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왜 왔는지 그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큰 의미로 본다면 어떤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난 어떻게 긍정으로 해석할까라고 하시면서 받아들이는 건 다른 이름으로 순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순종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인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 그러면 그럼 다 따라해야 돼? 이런 또 불편함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순종을 좀 부드럽게 하면 인정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나에게 생겼다면 그 일이 왜 생겼는지를 따지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늪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인정하고 저는 인정이 깊어지면 존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어떤 일이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 깊은 쪽에서 확 올라온 어떤 존중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 이게 내 삶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요? 내 삶을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 내가 내 삶을 다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온전함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우리가 존중이 깊어진 삶에서는 내 삶을 존중하니까 허물할 게 없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용기 내서 살아가겠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시여, 제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인생 수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면 얻게 되는 게 평화고요.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게 용기고요. 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평화와 용기, 지혜 세 개의 단어 담아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아까 나왔던 평화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우리가 용기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용서라는 단어, 요 세 가지 단어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하나 조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평화라는 단어, 우리는 평화를 느끼면서 살고 싶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평화를 느끼시나요? 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느끼지 못할 때 평화를 깨뜨릴 때가 어떤 요소인지 찾아내시면 그거를 제거하시면 평화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깨칠 때 싸우시잖아요. 언제? 욕심 부릴 때,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 이럴 때가 평화가 깨집니다.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평화가 깨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서
평화를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베풀어 주는 마음, 뭔가 내 거를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이런 거를 가진다면 훨씬 더 평화로울 수 있고요. 또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끝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더 갖고 싶은데 더 갖고 싶은데 그러면서요. 그래서 평화롭다라고 할 때는 비우는 마음이 평화를 줍니다라고 얘기해서 평화는 비움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행복도 기적과 마찬가지로 열려 있어서 어디든지 있어서 내가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같은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행복에 대한 것도 어떤 일에 대한 것도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행복이 아니라고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행복에 대해서는 행복은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의 몫이다. 찾아내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해서 행복이 어디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있으니까 내가 그걸 발견하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용서에 대한 거 잠깐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되게 힘드시나요?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상처라는 단어가 따라오거든요.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당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상처에 대해서 제가 강한 경험한 거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분이 저하고 상담하고 얘기하는데 난 20년 동안 너무 속상하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내가 임신했을 때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임신을 되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얘 너무 귀하죠. 입덧도 되게 심해서 잘 못 먹었단 말이죠. 근데 입덧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입덧 쪽 끝났다고 하니까 그럼 이리 나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남편하고 나하고 시어머니하고 신우이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남편은 원래 마르고 음식을 깨작깨작하지 막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얘 너는 남편이 그렇게 안 먹는데 너는 그렇게 목구멍으로 밥이 잘 넘어가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됐어요. 내가 이제 좀 밥을 먹어가지고 이걸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옆에서 웃었던 시누이도 용서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난다. 난 용서가 안 된다. 여튼 계속 떠오른다.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그렇게 힘드시면 그 어머니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셔가지고 풀으셔야지. 이 속병돼서 되시겠어요? 벌써 아이 낳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여지까지 이렇게 했더니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아니 말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펄쩍 뛰면서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내가 그런 말 할 사람이냐고. 나는 절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다. 얘 봐라 생사람 잤네. 그래갖고 두 번째로 더 큰 상처를 입고 온 거예요. 난 용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자 어머님은 선생님한테 몇 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니? 라고 말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한 번? 뭐 두 번? 뭐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밥 한 3, 40분 먹는데 몇 번이나 했겠어요? 그 다음에 저의 질문은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너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니? 그랬을 때 그 장면을 몇 번이나 이야기해 줬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헤아려 볼 수도 없이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느낌이 오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한 번 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 여러 번 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번 한 사람이 상처를 더 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뭔가 상처라고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근데 일일이 상담은 아니니까 큰 틀에서 얘기하면 아마 그거를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어머님처럼 말했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아기를 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확률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말이 그렇게 나왔나 보지.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의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아주 가슴 아프게 요 말을 써가지고 해야지. 이런 거는 기억에 남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기억해서 계속 내가 내 머릿속에 돌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 상처받아서 용서가 안 돼 이랬던 것은요. 한 번의 일인데 내가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다시 돌려보기 때문이 아닐까? 계속 뇌에서 돌리니까 그 부분에 근육이 세져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한번 탐색해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요. 혹시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거나 이러신 적이 없으실까요? 없을 수가 없죠. 저도 조심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상처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식한테도 이제 물어보면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서운해요, 저래서 서운해요 하는 게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서 나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타인이 나에게 한 상처에 대해서 상처를 주지 마세요.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좀 크게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 인생 좀 살았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내가 상처를 좀 주니 내가 받기도 하는구나. 내가 누구에게 대한 상처를 내가 스스로 내가 해결한다면 내가 나도 모르게 준 그 상처를 그가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무지와 싸우지 않으면 타인과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나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나요? 이런 거 했을 때 알면은 제가 아까 쉽고 모르면은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인생에서 놀고 그다음에 즐겁게 가려고 한다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뭘 아는 게 중요한데 제가 요거 하나 제안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이 곧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뭘로 하세요? 라고 한다면 생각은 언어로 하거든요. 언어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은 언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고 내가 자주 쓰는 언어들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똑같이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 대해서 친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 그러면 친구는 내가 도와줘야 되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받는 게 아니라 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그러면 지금 세상에 친구가 어디 있어? 친구는 없어. 그냥 말로만 친구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같은 용어를 써도 다 뜻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단어들의 그 뜻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용어의 정리다. 그러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니까 되게 나를 힘드네. 이런 거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한테 큰 주제였던 상처도요. 상처는 타인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또 할 수 있겠죠.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라고 정의하신다면 훨씬 더 그 용어에 대해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무지와 싸우지 않은 면에서 무지는 내가 쓰고 있는 말들이 때에 맞는가,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나 이거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 싸우게 될걸요.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오래된 30년 된 친구인데 나를 배신하고 가서 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친구한테 배신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사람 사귀는데 지장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자 배신이란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배신은 나한테 잘해줬던 친구가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잘 안 해주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해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누가 저에게 배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전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배신이란 어느 때 나에게 잘해준 사람. 그 시기 때 만나서 나에게 준 게 굉장히 많은 사람. 내가 뭘 받았으니까 배신이라는 느낌이 들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한테 우리는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되면 저 같은 사유를 하게 되면 아마 배신이랄 게 관계에서는 없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되어지겠죠. 자, 내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을 한번 긍정으로 정리해 보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무지와 싸우지 않고 또 무지하면 싸우게 돼요. 난 널 이해 못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렇게 되면 싸우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산, 불사, 토양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태산은 아주 커다란 산이죠. 아주 커다란 산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토양, 흙 부스러기 같은 거 있죠. 이 흙 부스러기 같이 작은 것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너는 적으니까 나한테 올 이유가 없어 라고 버리지 않고 다 내가 흡수했기 때문에 이것이 태산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슬픈 것 중에 하나는 고독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고독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삶을 잘 정리한다, 죽음으로 갈 때 좋게 간다라는 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같이 나누면서 외롭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으려면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산불사 토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이래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거절하면 주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나이 들매 성숙함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걸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성숙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을 받아도 부정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일을 봐도 좋은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겠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이가 먹으면 상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와 나이 든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유연해요.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잘 받아들이고 또 순발력이 되게 좋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뻣뻣해져요. 오래된 나무가 굳건해서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사고도 뻣뻣해지고 몸도 뻣뻣해지거든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독하지 않고 잘 지내려면 마음을 또 유연하게 하시면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 좋게 해석하시면 우리 주위에 항상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죽음은 삶의 거꾸로 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죽음은 그 삶의 이야기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랑하면서 배우면서 무게 가볍게 즐겁게 살아봅시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의 용어를 정리해 드렸어요.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 현재에만 몰입해서 살기로 해요. 과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또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 잘 즐기면서 사시고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널려져 있는 행복 꼭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였죠? 평화였죠. 평화 잃으면 안 되죠. 맨날 짜증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욕심 내려놓고 평화 가지시고 그 다음 이제 가면서 우리가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억울하다고 느꼈던 거 다 그때 악의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세상에 나 용서 안 하고 가면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어요? 용서하시면서 그 자체가 태산, 불사, 토양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산의 모습으로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도 좋고 또 우리의 차손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 숲에서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죽음 편안하고
좋은 안락한 그런 죽음을 한번 피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